이병창 법무사의 형사실무 픽션 껍데기뿐인 집. 52억의 탐욕이 남긴 자네. 안녕하십니까? 32년 9개월 동안 검찰 수사 현장의 최일선에서 수많은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제는 억울한 이들의 마지막 보루가 된 형사 전문 법무사 이병창입니다. 제가 형사실무 픽션을 집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법은 차가운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의 뜨거운 눈물과 교활한 거짓말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기록 속에 숨겨진 단 한 줄의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 그것이 바로 제가 32년 넘게 해온 일이며 앞으로도 해나갈 소명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주은 오피스텔 702호. 내 책상 위에 놓인 수천 페이지의 수사 기록과 그 속에 박제된 청년들의 절규에서 시작됩니다. 제1장 둔산동 702호의 푸른 정적. 오전 10시 대전 서구 둔산동의 아침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주은 오피스텔 702호. 내 사무실 창밖으로는 대전정부청사의 드넓은 부지와 웅장한 건물들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였다. 이곳에서 800여 미터 떨어진 법조타운에는 내가 32년 9개월의 청춘을 다 바쳐 누볐던 법원과 검찰청 건물이 있지만 이곳 702호에서는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대신 탁 트인 정부청사의 전경을 보며 나는 그 시절에 치열했던 기억들을 반추하곤 했다. 비록 몸은 현장을 떠나 이곳에 앉아 있어도 기록을 대하는 수사관의 날카로운 감각은 여전히 창가에 스미는 햇살처럼 내 안에서 선명하게 박동하고 있었다. 내 책상 위에는 수사관 시절부터 내 손때가 묻은 낡은 돋보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퇴직 후 형사 전문 법무사로 개업하며 가장 먼저 챙긴 보물이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운운하며 구닥다리라 비웃을지 모르지만 내게 이 유리알은 단순히 글자를 크게 보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짓의 안개를 걷어내고 기록 뒤에 숨은 악마의 디테일을 찾아내는 진실의 창이었다. 창밖의 고요함을 깨고 사무실 문이 무겁게 열렸다. 예약된 민원인 지우 씨가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아직은 세상의 온기를 믿고 싶어하는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는 차가운 배신의 기록이었다. 법무사님, 제가 평생 알바하며 모은 돈과 대출받은 보증금 2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바지 임대인이라는 사람 한 명만 구속하고 정작 집을 지어 팔았던 건축주와 브로커들은 불구속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고급차를 타고 둔산동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저는 당장 다음 달에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법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앞에 놓인 경찰의 송치 결정서를 돋보기로 천천히 훑어 내려갔다. 52억 원. 피해자 22명. 주범 어씨와 바지 임대인 B씨. 그리고 수많은 브로커와 공인중개사들이 얽힌 거대한 거미줄이었다. 제2장 기록의 심해를 유영하다. 지우 씨를 돌보낸 후 나는 오후 내내 기록의 바다에 빠져들었다. 52억 원이라는 거대한 탐욕이 휩쓸고 간 자리는 폐허 그 자체였다. 이른바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이 범죄의 본질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잔인한 사냥이었다. 나는 돋보기를 들고 건축주 어씨와 분양 브로커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 복구 내역을 수십 분간 들여다보았다. 이번에 들어오는 애는 대출 많이 나오나요? 걱정 마세요. 시세보다 5천은 더 높게 잡았습니다. 계약하자마자 바로 명예 넘기면 됩니다. 수사관 시절 나는 이런 조직형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모의 시간적 근접성이라고 배웠다. 기록을 분석해보니 범행 수법은 기계처럼 정교했다. 건축주 어씨는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을 더 높게 책정한 뒤 임차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찰나의 순간에 명의를 신용불량자인 바지 임대인 B씨에게 넘겨버렸다. 임차인은 자신이 살게 될 집의 실질적인 가치를 깨닫기도 전에 이미 아무런 변제 능력이 없는 유령 같은 집주인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나는 기록 속 B씨의 진술을 유심히 살폈다. 60대 노인인 그는 죽어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돈 몇백만 원의 수당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말에 불과했다.
진짜 왕은 뒤에 숨어 법정 수수료의 15배를 챙겨준 브로커들과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중개보조원들이었다. 32년 넘게 조사실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사기꾼의 얼굴이 기록 위로 겹쳐 보였다. 그들은 늘 열심히 사업하려 했으나 운이 없었을 뿐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법망의 틈새를 유영하려 했다. 제3장 숨겨진 균열, 그리고 위조된 진실. 창밖의 대전정부청사 주변 도로에 퇴근을 서두르는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설 무렵 나는 드디어 결정적인 균열을 발견했다. 그것은 지우 씨가 무심코 넘겼던 한 장의 보조 기록이었다. 돋보기를 유리 아래에 바짝 들이대고 문구 하나하나를 해부했다. 일부 바지 임대인들이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하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1억 3천만 원 상당을 더 가로챈 정황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투자 실패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행위였다. 문서를 위조하여 국가와 금융기관까지 기망한 적극적인 공격적 사기였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기죄의 핵심인 용도, 기망과 확정적 고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였다. 피의자들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을 담보로 또 다른 사기를 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수사관이 아니었다. 내게는 박성철 같은 주범들을 압수수색하거나 강제로 불러낼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내게는 그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바로 수사기관을 움직이게 만드는 논리의 설계도였다. 32년 9개월의 세월이 담긴 나의 법리적 의심이 사인인 법무사가 할 수 없는 계좌 추적과 강제 수사의 문을 국가 권력의 손을 빌려 열어젖힐 준비를 마쳤다. 제4장 정우의 사투, 이의신청서라는 설계도. 오후 4시 둔산동거리는 활기가 넘쳤지만 내 사무실의 시계는 멈춘 듯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검찰에 제출할 의견서와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32년 9개월간 검찰청에서 수많은 공소장을 썼던 그 치밀함이 내 손가락 끝으로 흘러나왔다. 나는 경찰의 송치 내용을 한 문장씩 인용하며 반박했다. 경찰은 피의자 어씨가 실제 건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단순 경제범죄로 취급했으나 이는 피의자가 치밀하게 기획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증제 사무 위조 계약서를 보라. 피의자는 이미 전세 계약이 체결된 집을 월세로 둔갑시켜 대출을 받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의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받은 건당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대법원 판례와 연결했다. 법정 수수료의 15배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중개가 아니라 범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서의 명백한 수익 배분이다.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는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피의자들은 명예 변경 계획을 숨김으로써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나는 검사가 기록을 넘기다가 이 법무사 보통이 아니네. 이 조직적 범죄의 뿌리를 경찰이 왜 이렇게 단순하게 봤지? 보안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겠군. 이라고 생각하게끔 논리를 촘촘하게 짰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안 수사가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까지 제안했다. 피의자명의 계좌의 연결 계좌 추적 카지노 및 유흥비 사용처 확인, 위조된 월세 계약서의 작성 주체와 금융기관 대출금의 최종 귀속처 확인, 브로커와 건축주 간의 수익 분배 약정서 확보를 위한 추가 압수수색, 제5장 무너진 성벽, 그리고 되찾은 희망. 의견서가 접수되고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702호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다른 기록들을 살피고 있었다. 그때 지우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울음 섞인 기쁨으로 가득했다. 법무사님,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불구속으로 넘어갔던 건축주와 브로커들에 대해 대대적인 보안 수사가 결정됐대요. 특히 제가 몰랐던 월세 계약서 위조 부분에 대해 수사관님이 자세히 묻더라고요. 이제야 제대로 수사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안경을 벗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기록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당연한 과정이었다.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그들이 외면할 수 없는 차가운 사실과 법리다. 32년 9개월의 무게를 담아 작성한 나의 의견서가 둔산동 702호에서 돋보기를 들고 보냈던 그 치밀한 사투가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건축주 어씨와 브로커들은 결국 구속 기소되었다. 그들이 가로챈 52억 원 중 상당액이 강남의 사설, 카지노와 외제차 리스 대금으로 탕진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주범들의 신병이 확보되자 은닉해둔 일부 자산에 대한 보전 조치가 이루어졌고 지우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제6장 국경 없는 파수꾼, 새로운 기록을 기다리며 오후 5시 30분 퇴근 시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정리하던 중 멀리 독일 베를린에서 날아온 사연 하나를 읽게 되었다. 타국에서 한국의 부동산 전세 사기를 당하고도 복잡한 절차와 거리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려던 재외 국민분의 간절한 목소리였다. 나는 다시 돋보기를 집어든다. 독일이든 호주든 프랑스든 일본이든 억울함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수사권이 없는 사인인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지 모르나 32년 넘게 수사 현장을 누빈 실무가의 눈은 국가기관을 움직여 진실을 인양해낼 힘이 있다. 누군가는 묻는다. 이제 그만 편히 쉬어도 될 나이에 왜 이토록 타인의 고통에 깊숙이 개입하느냐고. 나는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한다. 이게 제 업인가 봅니다. 기록 속에 묻힌 진실을 털어내지 않으면 제 영혼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줄어든다면 나는 기꺼이 이 702호의 책상을 지킬 것입니다. 오후 6시 정각. 나는 돋보기를 안경집에 소중히 넣고 사무실 불을 끈다. 대전정부청사 주변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거리를 걸으며 나는 다짐한다. 내일 아침 또 다른 기록의 파도가 밀려오겠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32년 9개월의 무게를 견뎌낸 기록의 파수꾼이니까.